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 아이들과 수업에 대해서 사전 연수를 맡게 된 초등교사 임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알아두면 쓸모있는 초등학교 A2G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곧 각 학교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을 앞두고 걱정과 설렘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좀 더 꼼꼼히 대비하시는 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해맑음, 순수함, 사춘기. 물론 어느 학교, 어떤 지역, 어떤 학급을 맡으시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특성은 많이 다르겠지만 대개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년군별로 지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맡게 되시는 학년군별로 분명하게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미리 그 특성에 맞게 수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 1, 2학년, 바로 저학년군의 특징입니다. 저학년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집단적인 독백이 일상이라는 점입니다. 발달 단계 특성상 자기중심적이고 아직은 다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사진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본능에 충실해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학년을 맡은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수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경청과 관련된 규칙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간에 발표를 할 때 말차례 지키기, 또는 친구가 발표와 발언권을 얻고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하던 것을 멈추고 친구를 바라보기 등등의 규칙을 세워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듯이 아이들이 교사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귀여운 특징이 있다는 점인데요. 저학년 교실에 가게 되시면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선생님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선생님 제가요 입니다. 막상 듣게 되면 정말 별거 아니고 사소한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아이들은 선생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정말 많이 맺고 싶어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선생님을 가장 좋아하는 시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달콤한 사탕이나 젤리 같은 간식을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그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따뜻한 칭찬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작고 작은 행동에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저학년 아이들은 무엇이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수업을 준비하시든 아이들이 우선 굉장히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소재에 긴 호흡으로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한 가지 활동을 깊게 40분 동안 연결하시기보다는 여러 개의 짧은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의 흥미 유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초등 3, 4학년, 중학년군의 특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학년군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1, 2학년 시기에 자기중심적인 단계에서 넘어가서 점점 또래 관계 속의 나, 사회 속의 나의 모습을 중시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모습보다는 이제 다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고 조금 공감하고 배려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였기 때문에 저학년 때보다는 비교적 알아서 척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학교 규칙, 수업 시간 집중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예쁜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아이들이 가지는 어려운 점은요, 저학년 때에 비해서 갑자기 배우는 교과목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론 흥미를 가지는 학생들도 있지만 갑작스레 늘어나는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목 수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년을 맡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초등 5, 6학년, 바로 고학년군의 특징입니다. 이 고학년군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SNS나 트렌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5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요. 한 1년 동안 새로 알게 된 아이돌 이름만 20가지가 좋게 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또 이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패드를 쥐고 태어난 아날로그 문명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알파 세대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혀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물론 SNS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걱정되는 점도 물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의 SNS 친화적인 측면을 잘 수업에 활용하시면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요, 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여기 확성기를 들고 있는 남자 사진처럼요, 아이들이 점점 자기의 말, 자기의 주장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3, 4학년 아이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따르는 편이라면, 이 9학년 아이들은 하기 싫은 티를 폴폴 낸다거나 괜히 좀 표정도 이렇게 뭔가 찡그린다거나 말대꾸를 하는 등 다소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종종 교사와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또 좋게 본다면 어릴 때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길러진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특징입니다. 부모나 선생님보다 또래 관계, 또래 친구의 말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시기입니다. 백날 부모님이 공부하라 해도 듣지 않던 친구들이 친구가 다니는 수학학원에 가고 싶어서 바로 그 학원의 등록을 따라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 사춘기의 영향으로 시시각각 감정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학년을 맡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아이들의 감정 상태 변화에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군별로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학생들의 특성을 참고하여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겠죠. 어떤 수업이든 다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구상한 좋은 수업이지만, 수업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편리하실 수 있도록, 또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도 미리 고려하여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된 12가지의 꿀팁을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업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팁을 하나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팁입니다. 선생님의 경험담을 수업에 녹여서 이야기해 주세요. 간혹 괜히 수업이 삼천포로 빠질까봐 철저하게 수업 내용, 이론 위주로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그런 수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선생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수업 자료보다도 선생님이 직접 푸는 일종의 썰 한 가지가 더 아이들에게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역사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제가 그 지역에 방문했던 사진을 경험담과 함께 준비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고인돌 수업을 할 때였는데요. 아이들에게 고인돌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예전에 강화도에 가서 고인돌이랑 찍은 사진이야. 어때? 교과서에 나온 사진으로만 보면 고인돌 엄청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선생님 키보다도 엄청 크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에피소드를 풀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또 그 역사 수업에도 높은 집중도를 보였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생활적인 측면을 경험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학습 내용이 교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정말 실생활이 관련이 있구나, 학습과 생활이 연결지어 사고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경험담을 함께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하여서 수업 소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릴 적 한창 유행했던 뽀로로, 포켓몬에 이어서 요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리오 캐릭터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자료를 만들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그냥 책을 펴고 책에 있는 그림 한번 살펴보자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오늘 시나무롤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시나무롤의 고민을 해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학습 문제를 제시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죠? 고학년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SNS나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스마트 기기에 친숙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활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패드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를 이용한 방탈출 게임이라거나 아니면 게더타운, 제페토 등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 보시면 다양한 출판사 사이트별로 온라인 VR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나 과학 수업을 하실 때 이런 VR 프로그램들도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팁은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실 때에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주기입니다. 수업 때 아마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과제나 미션을 주시겠죠. 작품 만들기 과제라거나 아니면 모든별 발표 활동이라거나. 아이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실 때에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저도 여전히 교사로서 지키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들에게 와, 땡땡아, 너 정말 잘했다, 멋지다, 수고했어, 이런 식의 칭찬도 물론 좋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었을 때 그 아이에게 훨씬 더 학습적으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글쓰기 활동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땡땡이에게 땡땡아, 너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라고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땡땡아, 네 글을 보았는데 너 글의 처음과 중간 끝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잘 썼구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 했는지 짚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했어 라고 칭찬을 받는 학생은 그 다음번 글쓰기 활동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기대치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뿐만 아니라 교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땡아, 너 글 너무 성의가 없어, 다시 써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땡땡아, 지금 네 글을 보니까 글의 구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이 부분 한번 수정해 볼래? 라고 설명을 한다면 좀 더 학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요, 바로 네 번째 팁입니다. 바로 집중고입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집중고들을 수업 시간 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고학년들은 이런 집중고를 좀 유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른들도 준비됐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 반자동적으로 네, 네, 선생님 외치듯이 이 집중고는 연령대를 불구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당장 하나하나 연구하고 개발하시려면 힘드실 테니까 제가 당장 어제까지도 교실에서 활용했던 집중고들을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두 글자짜리 집중고입니다. 교사가 집 하면 학생들이 중 외치는 집중고입니다. 집, 중, 경, 청 이런 식으로 가장 짧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집중고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외에도 저는 주로 미덕 단어들을 활용해서 집중고들을 많이 외치는 편입니다. 체육 시간에는 협, 동, 또 제가 아닌 전담 수업 시간에는 예, 의 이런 식으로 그 수업 시간 내에 가장 필요한 미덕을 간단하지만 쉽게 강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있는 그런 집중고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짓말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입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교사가 들고 있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손가락 지시에 맞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박수 한 번 시작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든다면 아이들은 박수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치는 것이죠. 이 집중고의 효과는 학생들의 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눈 또한 교사를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로 저학년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집중고인데요. 교사가 머리, 어깨를 치면서 발은 이라고 외치면 아이들은 똑같이 따라하면서 자세라고 외치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는 그런 집중고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40분 수업 시간 동안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세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아마 교실에 가보시면 책상에 누워 있다거나 두 발을 앞바다리를 하고 앉는다거나 하는 학생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세를 고쳐주는 집중고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환기하는 편입니다. 네, 네 번째는요. 앞 글자만 따라하는 구호입니다. 교사가 선생님을 보세요 하면 학생들은 앞 글자인 선만 외칩니다. 보통 발표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발표하러 나온 친구를 가리키면서 김땡땡을 보세요 하면 친구들은 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번외로 뭐 칠판을 보세요, 뭐 TV를 보세요 등등도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한번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가장 클래식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집중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한 번쯤 교실에서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뭐 2학년 외치면 학생들이 5반 외치면서 뭐 박수를 뭐 3번 치기도 하고 박수를 2번 치기도 하고 박수 한 번만 치고 손머리를 하기도 하는 등 정말 모든 학급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집중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5가지의 집중고 외에도 현재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정말 다양한 집중고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자율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5번째 팁입니다. 바로 과목 주제마다 적절한 수업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의식 수업, 문제 해결식 수업, 어느 수업이 더 좋고 나쁘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과목마다 그 과목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식은 조금씩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구안을 하실 때 일단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학습 모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학년 사회에는 경제 주체인 기업, 가게 등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수업 차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이거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실제 사회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를 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각각 가게와 기업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 토의 토론을 하는 식의 수업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예로는 5학년 사회교과에 있는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시입니다. 이 경우에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각 인물들의 생애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수업 전에 인물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온 다음에 그 인물의 삶을 친구들에게 실감나는 역할극으로 발표를 한다면 수업이 조금 더 생생하고 인상 깊을 수 있겠죠. 또는 모둠별로 인물들의 생애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식의 학습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업이 맞고 틀리다 정답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업 내용에 적절한 수업 방식을 미리 파악해서 지도안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6번째입니다. 6번째는요, 바로 또래교수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반에서는 이 또래교수법을 흔히 꼬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수학 시간에 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빨리 활동을 끝낸 친구들이 학습이 조금 느린 친구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래끼리 서로 도와주고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는 방법이 좋은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 간의 학습 속도 차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빨리 다 푼 학생들은 다른 느리게 푼 학생들을 기다리는 동안 집중하기도 힘들어하고 또 되게 지루해하기도 하고 더 안 좋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의 문제 푸는 것을 시끄럽게 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꼬마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부여를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문제 푸는 걸 알려주고 도와주면서 학생들 간의 속도 차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빠르게 푼 친구도 느리게 푼 친구도 서로 지루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 그런 서로 간의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유의점은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 친구의 동의를 얻고 도와주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묻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면 오히려 그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또래교수법을 활용을 하시면 학생들 간의 경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의 학습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한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그런 배려하는 학급 문화를 만들 수 있죠. 네, 그 다음은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바로 다양한 발표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다 본인이 발표를 하고 싶어 해서 선생님께서 발표한 학생들을 지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또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아무도 발표를 안 하려고 해서 발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에서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발표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즐거운 것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발표 기법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러한 발표 방법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집중국어처럼 이 발표 기법도 현직에 있는 교사분들이 연구한 정말 다양한 발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기 있는 것들 외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3가지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더지 발표입니다. 여러분들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죠? 간단하게 어떤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 그림책을 오늘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질문을 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다 마친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일어나고 나면 교사가 학생들 사이로 움직입니다. 이제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 뭔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고 싶어서 유난히 눈을 크게 뜨고 반짝반짝 빛내는 친구들이 분명히 몇 명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사가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발표를 시킵니다. 이때 이 발표의 주의점은 발표를 듣고 그 발표한 친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아직 서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 다음 발표를 시키고 이렇게 하나씩 시키면서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에 두더지를 하나씩 내려치듯이 학생들을 한 명씩 지목해서 발표하게 하는 그런 발표 방식입니다. 네, 이 발표를 활용을 하면 발표가 자신이 없는 조금 소심한 학생들도 일단 일어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발표하기가 두렵다면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듣고 나서 비슷한 생각을 앉으라고 할 때 부담 없이 같이 앉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발표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활용하는 그런 발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줄줄이 발표입니다. 말 그대로 앉아있는 자리 순서대로 꼬불꼬불한 애벌레 모양으로 줄줄이 한 명씩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발표의 유의점은 절대 발표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어지면 굉장히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표는 주로 생각에 대해 말하는 발표보다는 수업 전에 동기유발 차원에서 오늘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떠오른 낱말들을 한 명씩 한번 말해보기, 이런 식으로 수업 시작 전에 간단히 수업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발표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한 명씩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받는 발표에 대한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점이 있고요. 또 저학년의 경우 발표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시켜줘 속상한 친구들이 발표를 다 한 번씩은 그래도 해보기 때문에 이런 발표에 대한 욕구를 좀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글자 수 말하기 발표입니다. 두 글자, 세 글자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저는 주로 5글자 말하기로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수업이 끝날 때 간단하게 오늘 수업에 대한 느낀 점, 소감을 말해볼 때 글자 수로 말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글자 수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편하게 또 다양한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발표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8번째입니다. 8번째 팁은요,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는 최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부연 설명하면서 제시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는 점입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어떤 기분과 관련된 낱말들을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 또는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추상적인 낱말들을 설명할 때에는 최대한 다양한 예시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레다라는 기분은 이번 주에 엄마가 놀이공원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해줄 때 드는 기분이야. 또는 급식에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걸 알고 등교할 때 드는 기분이야.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며 설명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9번째입니다. 9번째 팁은요, 최대한 설명을 할 때 쉬운 언어로 바꾸어 말하기, 그리고 가급적이면 글보다는 그림 위주로 설명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시 10분까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문장으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반에 아직 시간을 읽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0시 10분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계에서 긴 바늘이 2에 갈 때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순화해서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글이 많은 것을 아직 온전히 정해진 시간 동안 읽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글보다는 그림 위주로 PPT를 만드셔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 다음은 10번째입니다. 수업 전에 활용 가능한 화면과 같은 다양한 몸풀기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몸풀기 체조 영상이라거나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책상춤 영상, 또는 아이스 브레이킹용 3에서 5분 내외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놀이 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들썩들썩 거리는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수업 전에 5분 정도만 투자를 한다면 남은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체력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번째 팁입니다. 11번째 팁은요. 저학년의 경우 반드시 안내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천천히 해주기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 시간을 반드시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확보해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술 활동이나 또는 어떤 자료를 만드는 활동이 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그 활동의 안내를 1번부터 10번까지 안내사항을 한꺼번에 전달을 해버리면 나중에 학생들이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해서 안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업이 같은 말만 반복되고 지루해지고 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개의 안내씩 짧게 전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하고 나서 굉장히 속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학생들의 속도 차이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7명의 학급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중에서 한 3명 정도의 학생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를 벌써 설명을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앞에 단계를 반의 과반수 이상이 마무리를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단계별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수업하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계속 교사가 안내하거나 설명하는 시간만 길어지게 되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안내 중간중간에 반드시 학생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조작 활동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의 경우 바로 고학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째 팁인데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토론식 수업이 정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학년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력이 점점 길러지는 시기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이런 자기의 주장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의 발달 단계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다양한 토론 기법을 활용한 토론 수업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찬반 토론 말고도 학생 전체의 의견을 통일시키는 만장일치 토론, 또는 어떤 현상을 두고 현상의 좋은 점, 나쁜 점, 흥미로운 점을 분석하는 PMI 토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찬성 반대가 아니라 찬성, 중립, 반대로 나뉘어 토론을 하는 신호등 토론 등등 다양한 토론 기법들이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 기법들도 한번 활용해 보셔서 수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가지의 수업 팁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선생님들께 한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년 전에 대학교에서 했었던 대학생 교육기부 멘토링 사업 때의 사진입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6년 전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았어요. 돌이켜보면 이때 정말 바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수업 때 학생들이 이런 걸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지?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수업 때 생길 시행착오들을 걱정하기도 했고요. 또 같이 수업을 하게 된 선생님들과 끝없이 의논하고 수정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버겁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단계 하나하나가 정말 저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저는 이 당시 아이들에게 정식 교사가 아니라 대학생 선생님들의 수업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초등교사가 된 지금 아이들을 바라보면 대학생 선생님들께서 와서 수업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배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 이외의 새로운 분으로부터 얻는 인사이트,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또 젊은 선생님들이 주는 열정과 따뜻함은 정말 그 힘이 크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교육기부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조금 두렵고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그런 길고 긴 준비의 과정과 노력이 아이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모두 뜻깊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결실을 맺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멋진 수업을,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 기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 연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